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인 오늘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리는 단비 무엇보다 값지죠. 얼마 전에 경상도 지역 휩쓸고 지나간 산불의 아픔도 이 봄비로 조금이나마 씻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돼서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 분열되었던 우리 사회도 봄비의 기운으로 다시 하나로 모여 성장하길 바랍니다. 잠시 후 일부 핫이슈 핫피플 시간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기 대선 전국 짚어보도록 하죠. 4월 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네,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에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속도 20% 이상 줄여주시고 안전거리 2배 이상 넉넉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 위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까지 여전히 11km 구간 밀렸다가 옥산 부근에서도 13km 정체고요. 이후로도 청주와 대전 터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옥산과 청주 휴게소 또 달래내와 반포 사이로만 6, 7km씩 답답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많이 힘겹습니다. 팔탄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무려 30km 구간 버거운 상태고요. 충청권 안쪽에선 25번 논산 천안선 역시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 앞두고 먼저 9km 구간 꽉 막혔다가 이후로는 정안 휴게소와 공주분기점에서도 5km 안팎씩 밀립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 여주와 감곡 사이 10km 정체고요. 이후 연풍부터 문경세제 터널까지도 4km 가다서다 하겠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호법과 남이천 사이 8km 정체인데 충청권 상황이 더 힘겹습니다. 진천과 오창 부근에서 각각 10km씩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 2024 헌나 8입니다. 네. 그 사건 번호죠.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고요.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의 결론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이 결정으로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024 헌나 결정문 내용의 핵심은 뭔지,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남은 재판 일정은 언제인지 살펴봅니다. 네. 먼저 어제 그 선고 요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헌재는 어제 오전 11시 대심 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이 선고 주문을 읽은 즉시 이 파면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이 계엄이 야당의 전횡 또 그에 따른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른바 계몽령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그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헌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결정문 중에 일부를 전해드리면요. 헌재는 먼저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걸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면서 이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서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한마디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계엄의 불법성을 비롯해 이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수긍했고요. 이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내란죄 철회는 문제 없고 탄핵소추는 적법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동안 하도 선고 기일이 안 잡히니까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려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있었었는데 결론은 만장일치예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이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이 111일 만에 결론을 낸 건데요. 이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수기가 길었던 건 맞지만요. 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그리 지체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며칠 만이었죠?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요. 2016년 12월 9일 이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91일 만에 선고를 했었고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2017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 거리 시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인데 이걸 대통령 탄핵 심판 뒤로 미룰 수는 없으니 사실 20일가량 지체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이번이 최장 기록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으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좀 길기는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대통령직을 즉시 상실했고 자연인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이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경호 경비는 똑같아요? 파면되더라도? 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퇴임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요. 이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5년 범위에서 5년을 넘어서 경호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장했죠? 그렇습니다. 2017년 파면된 박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조항에 따라 경호가 5년 연장된 전례가 있어서요. 윤 전 대통령이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경호 경비 외에는 다 사라지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사라지죠? 네, 우선 연금 예우가 박탈됩니다. 예. 이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 월 1,380만 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네, 연금이 없어지고 또 뭐가 없어집니까? 전직 대통령에게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둘 수 없게 됐습니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이라든가 또 전직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같은 예우도 박탈됩니다. 또 이 밖에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이나 이 사후 묘지관리 지원 등 이런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이니까 앞으로 형사재판도 계속 이어질 텐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이게 법률상으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라서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헌재에서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행위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재판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쥐기현 부장판사의 이 심리로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형사재판에는 출석해야죠? 예, 맞습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이 정식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거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택을 오가면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그 1심은 얼마나 걸릴까요? 1심 선고가 언제로 예상됩니까? 1심 선고 시점도 관심사죠. 이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이런 제약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이 자연인 윤석열을 상대로 추가 수사에 돌입해 재구속할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검찰이 내란죄와 직결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내란죄 인정되면 최대형이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최대 법정형이 일단 그렇고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사유가 된 이 구속 기간 도가 문제뿐이 아니라 공수처 내란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 그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적 흠결 이걸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걸로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 지귀현 부장판사는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이 본안 재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주간 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식목일이자 한식입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고요. 주로 지금은 서쪽과 일부 내륙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강원 북부 산지 쪽으로는 눈으로도 예보돼 있고 현재 오전 9시 30분을 기해서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라권에 비가 오다가 낮부터는 그 밖에 경상권과 제주도로 비가 확대돼 밤에 대부분 그치고요. 내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나 눈이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보시면 전국이 5에서 20mm, 강원 중북부 높은 산지는 1에서 5cm의 눈으로도 내릴 수 있겠고 오늘 흐린 하늘은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면서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에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유의하시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당분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나긴 나지만 워낙 아침 기온은 구름이 뒤덮여 이불 효과를 내면서 높고 낮 기온은 평년을 밑돌아서 다른 때보다는 오늘 일교차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이 9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이 10도, 대전, 광주, 강릉 14, 대구,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 대부분 무난한데요. 어제 황사가 발원해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오늘 밤에 수도권,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9도, 지금까지 서울에 13.8mm의 비가 왔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벚꽃이 공식 개화하면서 봄의 정취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통행량도 늘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성동에서 사근까지 많이 막히고요. 이 구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차로는 추돌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인데요. 4차로에 추돌 사고 있어서 역시 처리하고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인데요. 올림픽
올림픽에서 천호대교 사이 1차로에 낙하물 떨어져 있어서 이동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은 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신월에서도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면 서천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고요. 이 구간 정체는 2차로 사고 때문이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해서 터널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름 참 파란만장한 정치인이죠. 지난 총선에서 정말 그야말로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공천 탈락한,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의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래간만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나름 파란만장한이라고 소개한 거 괜찮아요? 아 이제 그만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잊어요? 정치인이 자꾸 뭐 과거에 그 뭐 어떻게 말하면 좀 이렇게 당한 일을 가지고 얘기되는 게 씁쓸해요. 저는 자꾸 미래를 가려고 그러고 또 뭐 희망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더 분발해야죠. 네, 네. 정치를 시작한 건 정의당 그쪽에서였죠? 정의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을 민주노동당. 2000년 창당할 때 제가 스스로 그야말로 창당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한 3년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권영길, 노회찬, 그리고 이제 심상정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심상정보다 먼저 입당을 했고 또 먼저 이렇게 당을 만드는 거는 노회찬 대표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예. 권영길 대표랑 같이. 민주노동당을 시작하고 네. 뭐 우여곡절 있다가 정의당 쪽 갔다가 아니요. 한 번도 정의당 안 갔어요. 정의당은 저하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고요. 선택이. 저는 그냥 진보정당 한 10년을 지내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냥 민주노동당 있다가 민주당으로 옮긴 그건가요? 그때 또 이제 그 NLPD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뉘어지고 분열이 그랬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보는 왜 분열로 망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자유주의 정당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보수를 소수화시켜내는 게 맞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했고 2010년에 그러니까 분당된 진보 신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이렇게 있었던 그 진보 신당에서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민주통합당을 만들 때 같이 이렇게 민주당으로 결합을 예. 했고요. 예. 그쪽은 뭐 통진당 다 갔다가 또 정의당 갔다가 이렇게 그분들은 그런 이제 그렇죠, 행로를 그렇죠. 했고요. 예, 뭐 저는 일찍부터 그냥 통합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연합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때 아무튼 같이 하던 분들 상당수가 정의당이라서 잠깐 제 머릿속에 정의당이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예, 제가 아까 뭐 과거 얘기 자꾸 안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저는 정치를 어디서 제가 시작했는지는 명확하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정치이고 세상을 단 1cm라도 바꾸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기 본분이라고 생각을 예, 하니까 예. 그거를 배우고 익히고 시작했던 예. 진보정당의 베이스는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 와서도 뭐 민노당 출신답게 정책에 있어서 좀 진보적 선명성 같은 거 강하게 주장하고 나름 이제 그 박용진 색깔을 뚜렷이 계속 유지해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랬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꽤 정책적으로는 진보적 색깔을 내왔었는데 네. 근데 왜 이재명 대표랑 그렇게 안 친해졌어요? 아마 그 두 번의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서도 이제 치열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책적으로 기본소득, 기본 뭐 주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기본 시리즈 공약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너무 정책적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도 기본 소득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치열하게 했었고 거기엔 별로 감정이 묻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둘이 이제 1대1로 붙었던 당대표 경선. 예. 그때는
그 대통령 선거의 패배, 그다음에 지방 선거에 대한 패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제가 물었죠.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이끌어갈 자격이 있냐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아마 감정적인 선도 많이 생기고 했을 거는 같은데 저는 뭐 지금도 제가 경선 3번 하고 4번 배제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서울 강북 을구의 국회의원 후보를 선거를 하는데 전국 권리당원들에게 맞아요. 투표권을 줘서 사실상 배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예. 뭐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무슨 감정을 남기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런 지난 악연 가지고도 정치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저는 큰 감정을 남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 경선 때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과정이 특히나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는 박용진은 진짜 밑보였죠. 저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민주당 내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좀 건드리도록 하고, 자 어제 8인 만장일치 파면 예상했죠, 당연히. 저는 예상을 했고요. 중간에 좀 불안하다고 자꾸 그럴 때에도 그래 거꾸로 내가 그러면 기각을 주장하는 헌법재판관이면 그거 어떻게 쓸 거야. 네, 논리를 의견을. 만들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평생 남을 거고 역사에 남을 텐데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는 중립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일부러 다양하게 구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도 추천하고 대법원장도 추천하고 국회도 추천하는 방식, 예. 각 진영 정당에서도 추천하는 방식 이렇게 취하는데 다양성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 정당의 추천, 보수적 진영의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쪽에서 응원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분들도 헌법 정신, 그리고 법 질서 그리고 국민 통합 이런 걸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8대0을 만들어서 국민 분열의 어떤 분열의 싹을 아예 이제 잠재우는 그런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용단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네.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도 제가 이 방송 오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을 지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른바 보수적 판사라고 그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배신자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들도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텐데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나마 지금 광화문을 지나왔어요. 네, 제가 많이 모여 있습니까? 아니요, 비가 와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거 아마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 앞으로 잘하라고 예. 오늘은 비 많이 내리시네요, 서울 광장에. 그리고 이른바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그 광화문 쪽하고 여의도 쪽 양쪽에 했는데 여의도 쪽은 이제 헌재 판결 받아들이고 앞으로 집회 안 한다라고 이미 한 절반은 떨어져 나간 셈이고. 예. 광화문 쪽 정광훈 목사 자칭 목사라고 그러죠. 그쪽 세력밖에 없는데 그쪽도 동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 비 때문에도 있고 사실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군부 독재가 그 정부가 전두환 정부가 움찔움찔했던 게 아니에요. 학생 5명만 모여서 유인물을 뿌리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고함 질러도 무조건 잡아가고 구속시키고 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민심, 마음이 이미 그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과 원성이 잦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 판결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래 저게 순리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정말 소수화됐고 이거에 불복해서 거리로 나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일주일도 길어봐야 한 달도 못 간 채로 아주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워낙 극렬하게 양쪽 진영이 대치한 그런 하루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 내리고 나면 정말 대규모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도 초급 이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하루 만에 분위기는 좀 상당히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도 아주 현명하시고 헌재도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건데요. 이제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 열리면 증오와 갈등 대립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과
단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예. 저도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제 뭐 판결문을 두고 많은 분들이 요 대목이 제일 명문장이야, 요 대목이 제일 명문장이야 막 그러던데 우리 박용진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느 대목에서 참 좋았습니까? 뭐 모든 판결이 다 깔끔했는데 여기서 쿵 했었던 건 그 뭐 정확한데 문구는 다시 기억 안 납니다만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직무 복귀시킴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압도적인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예. 대통령직을 상실해서 오면서 따르는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들보다 압도적이다. 그렇죠.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 국민적 단결을 요하는 것 등등을 다 판단했을 때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상식의 용어이고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12월 3일 날 저도 요 국회 앞에 뛰쳐나와서 되게 빠른 시간에 와가지고 국민들하고 함께 시민들하고 함께 집회하고 국회를 정문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그날도 국민들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망설이고 있는 국회를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도록 12월 14일 날도 국민들이 이 여의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진짜 대단했고 그리고 넉 달을 그 광장을 지키면서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평화롭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재가 8대0으로 응답을 했고 이 과정 전체를 국민들이 하셨거든요. 예. 사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더 도드라졌습니다만 대부분의 정치권이 상당히 막 갈등을 증폭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국민 통합의 이야기. 어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통합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상당히 그 낮은 자세와 기조로 얘기한 걸 좋게 생각하고 동시에 권영세, 권성동 두 분도 특히나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그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승복하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른바 우파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보수 진영의 이런 집회 동력 저항력도 많이 낮아졌고 별다른 사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뭐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에게. 그나저나 이제 그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은 조목조목 하나를 뭐를 보겠습니다 하고 쭉 결론을 내리는데 뭐 부분적으로 그 소수 의견 같은 게 있으면 반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일찌감치부터 8명 재판관이 다 이건 파면이다라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저는 분명히 예상이 됐고 또 결정문을 보니까 그게 맞구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이제부터는 이제 뇌피셜이고 한 10년이나 지나고 나야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아까 제가 왜 보수 재판관 3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광장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욕먹고 있고 저주받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몰랐겠습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이 어느 진영에 소속된 사람인지도 알고 그래서 아마 그 논리는 다른 논리였겠죠. 논리는 뭐 절차적인 논리, 증거 채택의 유무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겠지만 시간 끌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일부러 좀 늦추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짚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전 26일 딱 끝나고 나길래 제가 여러 방송이나 인터뷰나 혹은 제가 어디에 이제 글을 쓸 때도 마지노선이 무너졌겠구나. 보수적 재판관들의 심리적 마지노선도 무너졌겠구나. 더 이상 버텨봐야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고 뒤에 나온 얘기가 이제 28일쯤에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더라. 그리고 4월 1일 날 기일이 4월 4일로 지정이 되는 게 발표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심리적인 베이스가 있지 않았겠을까. 이건 뭐 나중에 한 10년 뒤에나 얘기들 하시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것도 좀 먼저 하고. 뭐 한덕수. 한덕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할 조치들을 사전 조치를 다 하고. 그리고 조금 거리의 열기도 조금 좀 누그러질 시간 여유를 갖고 이런 식의 고려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뭐 그 세 명의 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는 분들 말씀 자꾸 드리는 건 저도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럴 때 저도 참 망설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욕 먹거든요. 뭐 수박이라는 얘기도 있고 공격도 당하는데 그게 사실은 할 말 하는 게 그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욕먹을 거 저주받을 거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그 상식과 헌법 질서 위에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분들도 참 알겠습니다. 인간적 고민이 있었겠구나 싶어요. 자, 이제 빠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달 안에는 아마 각 당이 대선 후보 결정해야 할 거고 뭐 다음 달 10일경에 후보 등록을 하고 6월 3일 선거가 거의 지금 뭐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급속도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로 전환이 될 텐데 우선 개헌을 조기 대선 이전에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의견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요. 시간적으로 간에. 너무 짧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짧아요. 그러니까 선거기간 60일 이내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이 그거 후보 선출하는 과정으로도만 해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벌써 4월 5일인데 이달 안에 겨우 후보 선출하려면 또 지역도 다 돌아다녀야 되고 그 사이에 개헌 얘기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 불가능하죠. 아마 각 당에서의 경선 과정 그리고 본선에서의 후보들 간의 이제 논쟁 과정에서 그 공약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민주당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 공약을 낸 적이 있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다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이미 다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한 게 있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개헌을 얘기하면 갑자기 이 국면이 탄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선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좀 뭐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뭐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선거 국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박용진 전 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의 내용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원 집중부제랑은 다르고요. 그리고 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이 왕인 줄 아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랑 나누고 내각 즉 행정부하고도 나누고 또 지방 정부하고도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지금 87년 체제 헌법은 이른바 절대 반지를 가능하게 하는 참 헌법 체제예요. 그러니까 영화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절대 반지는 그 반지를 가진 사람을 파멸로 이끌거든요. 어이구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헌법이 이제 절대 반지를 가진 대통령을 파멸로 이끄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절대 반지가 불가능한 헌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저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도록 하는 거고 대통령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은 후보 경선이나 본선 때 아마 공약 경쟁 정도로 나오지 조기 대선 전에 매듭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뭐 초등학생한테 그때 하위 예쁘다 하고 사줬던 옷이 지금 대학생인데도 계속 그 옷을 걸쳐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계속해서 파멸로 이끌어갔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를 그냥 공약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공약은 나왔거든요. 국회의장 새로 선출하면 국회의장들은 다 개헌하자고 얘기했고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는 다 개헌을 내가 적임자라고 얘기해놓고는 아무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명확한 프로세스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되면 마치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얘기했듯이 나는 이거 안 하면 중간에 물러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아마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네. 자,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대선 후보 경선이 곧 시작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다음 주 중에 대표직 사퇴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우선 박용진 전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저는 뭐 계속 나가는 걸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뭐 저도 이번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는 정리는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그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이제 어렵다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여기 왜 나가지? 저뿐만 아니라 언급되는 다른 후보군들도 다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비행기로 치면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뜨지를 못하고 뭔가 주장을 알릴 시간도 없다. 네, 뭐 전국 노래자랑을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했는데 땡 하고 끝나는 그런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거를 나가는 게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저한테 조언을 주는 분들도 예전에는 나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굳이 나가서 뭘 얻을 거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더 많아지는 걸 보면 근데 전국 노래자랑에서 마이크 한번 잡는 걸로 끝날 거냐, 첫 소절도 못 부르고 끝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은 솔직하게 지금 있습니다. 아까 뭐 처음에 제가 나름 파란만장한 정치인이라고 얘기했고 또 민주당 내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뭐 이런 얘기 조금 했던 것에 연장선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이 질문을 드려보면 상당히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정책적 선명성과 박용진적 색깔을 쭉 유지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좀 일찍 대선 후보 경선, 대표 경선 등등에 너무 일찍 나갔던 거 아닌가 내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회한 이런 건 없습니까? 뭐 그 회한까지는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제 정관영께서는 좋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쟤는 왜 저렇게 독불장군이지? 쟤는 왜 혼자 저렇게 하지? 그리고 쟤는 아니 이거 좀 유연하게 잘 얘기하면 될 텐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막 날카롭고 독선적일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숙제죠.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같이 하는 국회의원이 왜 없냐? 왜 자기 세력을 못 만들었냐? 근데 어느 세력에 이렇게 뭐 개파에 몸담지도 않았던 게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게 약점이기도 한 상황을 그러니까요. 극복하는 게 제 이제 과정인 것 같고 이번에 경선에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간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그동안 박용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했던 분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과 신뢰를 쌓고 이분들과의 불화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렇다고 박용진 색깔을 접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가 비판했던 이른바 안 좋은 팬덤 정치의 뭐 안 좋은 부분 이런데 그냥 막 끌려다니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아주 아주 좁은 길이지만 제가 어쨌든 박용진의 색깔과 정책적인 가치를 잘 유지해 가면서도 저에게 씌워져 있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렇죠. 제 숙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던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번에 내가 그 원톱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나가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가시는 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저보고 너 너무 일찍 대통령 선거 당대표 선거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뭐 너무 일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준비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국회의원에 머물러 있었던 박용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또 당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를 고민하는 거 저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요. 근데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뭐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은 어느 일정한 그 도배의 역할도 했거나 하고 있거나 혹은 총리로서의 역할을 해봤던 분들이니까 단순히 저처럼 어떤 그 확장성을 위해서만 나가기는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내가 뭘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정하시는 시간이 이 식목일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에 아주 고심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심하고 있을 거다. 네. 자, 더 사실 주목되는 건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네. 여기 이제 한마디로 탄찬파,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경선에서 맞붙게 되면 어떤 과정이 될까요? 일각에서는 뭐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시각.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쪽이 일 거라는 시각. 아니다. 중도 확장성을 고려하면 탄핵 찬성파 쪽이 결국은 이길 거라는 시각. 어느 쪽이세요? 저는 뭐 역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 땡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하고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은 뭐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엉망진창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부적인 막 갈등도 많고 이랬는데도 민주당이 압승, 야권이 압승을 한 성적 그 의석수의 결과는 그렇지만 전국적인 득표수로 보면 한 4~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쪽이 똘똘 뭉치면 그리고 진영 대 진영으로 붙으면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네. 이런 상황이다. 민주당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냥 네. 이기는 건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만일에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을 오히려 선택하면 그래서 끌어올리면 와 이거 진짜 그 막상막하의 상황이 되겠구나 하는 그렇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시간이 짧아서 네. 친윤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예. 시간은 저희한테도 짧고요. 저쪽도 짧으니까. 네. 근데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 뭐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오세훈 시장은 뭐 스스로 이번에 조금 자기 무덤을 파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쪽이 후배가 되면 만만치 않다는데 그럴 때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좀 또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땡큐 아닌가요? 그 약간 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본인은 이제 제3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요 참 보기도 민망한 그냥 극보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가파른 국면이다. 그러면 이준석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예. 지지율은 2~3%밖에 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양쪽에서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남는 장사를 하는 선거 국면이 될 수는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 경선에는 별로 관심 없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관심이 막 집중되는 상황. 고민만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하시기 진짜 바랍니다. 고민이에요. 예. 자, 박영진 전 의원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옹균의 목련화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